안녕하십니까, 캡쌤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9월이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커다란 배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결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를 지닌 그 사람은 바로 안중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도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난간에 잡은 두 손을 내려다보며 네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왼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나날이 강해지면서 조국의 독립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점차 만주까지 침략을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중에서 일본의 위세를 믿고 아예 드러내놓고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동지 11명에 모여 손가락을 자르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안중근 동지들은 왼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썼습니다. 안중근은 피로 쓴 맹세를 지키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배응 나온 동지들의 안중근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오겠소?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 돌아올 것이오. 안중근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안중근의 숨김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대동공보사를 향했습니다. 대동공보사는 나라를 구하는 활동을 하던 해조신문에 폐간된 뒤 다시 창간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펴내는 곳이었습니다. 대동공보사에는 유진율, 이강위에 우덕순을 비롯한 연해주 지역의 몇몇 애국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의 소식을 화제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것은 사실인가? 안중근의 물음에 이강이 러시아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신문에는 러시아의 코코프 체프 대신과 베이징 주재 코로스토웨츠 공사가 북만주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얼빈 철도청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행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닐세. 들리는 얘기로는 코코프체프와 하얼빈에서 만나 비밀 회담을 할 모양이네. 이강이 설명을 들으면서 안중근은 또 물었습니다. 언제쯤 하얼빈에 도착하지? 10월 16일에 일본 모주항을 출발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모주항에서 라오둥반도까지 이틀 정도 걸리지. 다롄을 지나 만주의 주요 도시를 걸쳐 온다면 하얼빈에 도착하는 것은 25일 전후가 될 것이네. 경비가 철저할 텐데 지금 우리도 이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네. 스티븐 저격 사건도 있었고 해서 꽤 삼엄할 거야. 이때 우덕순이 안중근의 이강의 대화를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일에 왜 그리 관심이 많은가? 순간 안중근과 우덕순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덕순은 지금 비록 담배 행상과 대동공보사의 판초기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한독립의금부 장교로서 용감하게 전투를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좌우를 둘러보다가 우덕순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밖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세. 우덕순은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있거든 여기서 하게. 우리가 이틀 사귄 동지인가?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안중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개인 듯 하네.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야 하겠네. 도와주게. 안중근은 말에 모든 손을 맞잡았습니다. 힘주어 마주 잡은 손의 통에
모두의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진율과 이강도 따라왔습니다. 유진율은 두 사람에게 브라우닝 권총 2자루를 주었고 이강은 차표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중근의 입은 외투 속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과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브라우닝 권총을 하나씩 나누어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삼천리 강산 등에 지고 간다. 조국의 운명을 말이다. 유진율과 이강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기차는 출발하였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순도 눈앞에 뿌옇게 흐려왔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순 좌석은 2등 칸이었습니다. 2등 칸은 고급 공무원과 돈 많은 사업가 그리고 계급이 높은 군인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보통 때는 3등 칸으로 러시아의 중국 사이의 국경인 우수리강을 지날 때 찻장의 승객들의 짐을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강은 짐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2등 칸에 차표를 사둔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하얼빈까지는 21시간이 걸리긴 긴 시간이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우덕순이 지루함을 잊으려고 민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안중근은 깡마르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우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중근과 우덕순은 지금 가면 다시 못 오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덜커덩거리며 우수리 강 동쪽 강변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푸른 강물이 기차를 따라왔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던 안중근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푸른 강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네. 우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덕순은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우덕순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고향과 산을 떠올렸습니다. 활과 총을 쏘며 짐승을 쫓아 내달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천황의 오른팔이었고 우리나라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과 보호국으로 삼아 장차 식민지로 병합하려고 했고 1907년 헤이그르 미사 사건을 꼬투리 잡아 고종을 강제 폐위시켰습니다. 또한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은 을사조약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보다 강한 항일 투쟁을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실제 안중근은 1909년 위순 감옥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가지를 나열하며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조국에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침내 하얼빈에서 조선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방문할 때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1909년 10월 20일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면 나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나를 희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희생이 조국의 독립에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위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안중근은 32세 나이로 순국하자 가족들은 대대로 살아왔던 황해도 땅을 망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안중근은 의연한 죽음과 사상의 일본인들조차 감동을 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중근 가족의 존재는 항일 투쟁의 횃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불안감은 가족에 대한 박해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가족의 서둘러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캡셈이었습니다.